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네, 이번 시간은요, 일제강점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 그 틀에 이렇게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무조건 맞추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우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주머니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주머니에만 쏙쏙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것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 정책인데, 자, 어떻게 나누느냐. 자, 우선 1910년대,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먼저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자, 1910년대. 자, 1910년대는 여러분들, 1910년대는 일단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을 거 아니야. 이걸 찍어 눌러야 돼. 그래서 이때의 통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단 통치라 그래요. 무단 통치. 무단 통치. 그러니까 무는 뭐냐면 그냥 군인들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찰도 누가 보냐면 군인들을 다루는 헌병들이 그 경찰 역할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헌병이라고 하는 게 좀 키워드입니다. 1910년대는요.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헌병이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게 참 큰 차별인데 바로 태형, 때려요. 조선인들을 때려요.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태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일본인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오로지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차별하는 것이죠. 이 태형이라는 제도. 자,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칼찬 교사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칼을 차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땅을 빼앗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시행한 게 뭐였냐면 바로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 네. 그 다음이 회사를 마음껏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통제를 하죠.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회사령이라는 겁니다. 회사령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10년대 아주 포괄적인 어떤 그 모습들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10년대 어떤 포괄적인 정치 형태가 바뀌어요. 자, 언제 바뀌냐면 이제 20년대 와서는 이게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면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게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그 나타난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10년대와 20년대 정책이 바뀌게 된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3.1운동입니다. 네.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년대 와서는요, 소위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네,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이때부터 뭐 이제 헌병들도 그냥 보통 경찰로 전환해 주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조금 허용해 주면서 이때 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신문, 조선일보라든지 뭐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신문들이 또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러분들 이 굉장히 기만적인 거예요. 오히려 경찰 수는 더욱더 늘어나고요. 이때 뭘 만들었냐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시 체제는 더욱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20년대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경제적 정책 면에서는요, 이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세,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관세도 폐지가 돼요. 네, 관세도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땅을 뺐으니까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나오는 쌀을 뺏어야지. 그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지켜지고 있더라. 이행되고 있더라. 예, 사실은 이렇게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관세도 폐지가 되면서 이제 일본 자본들이 20년대 대거 들어와요. 20년대. 왜냐면 회사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세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본들은 더욱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죠. 10년대는 허가 안 내줘가지고 힘들었는데 20년대는 일본 자본하고 그냥 정면으로 노출되어가지고 힘을 키우지도 못했는데 정면으로 노출되면서 원투 어퍼컷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한 저항이 이제 배울 거예요. 20년대 바로 이런 어떤 정책들에 대한 저항이 뭘로 나타나냐? 여기 나중에 이제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뭐 제가 다음에 설명드렸지만 어쨌건 이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1운동이 벌어지면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일제정책,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이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정책이 바뀝니다. 바로 1930년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30년대 정책이 받게 된 그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면요. 예, 바로 전쟁이에요. 이때부터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31년에 만주사변. 그죠? 31년에 만주사변. 그 다음이 중일전쟁. 37년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싸우죠? 이게 바로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네, 이게 41년도. 네. 이렇게 계속 전쟁이 오다 보니까 다 부족한 거야, 일본으로서는. 그 지금 중국하고 싸워야 되고, 미국하고 싸워야 되고, 다 부족한 거예요. 사람도 부족해, 물자도 부족해. 이걸 어디서 채우려고 한다?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 채우려고 한다. 그러려면은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어줘야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다? 이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야. 민족 말살. 민족 말살 정책. 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뭐가 있느냐? 이름 바꿔요. 창씨개명. 천황한테 충성해야 돼요. 황국시민서사 외우세요. 참배하세요. 신사 참배하세요.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어떤 그 민족 말살 통치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수탈 뭐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 정말 말 그대로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이 국가총동원 체제 속에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공출, 생산량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배급해주는 배급 시스템 이런 어떤 그 모습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징용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여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이런 어떤 그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더라. 국가가 총동원한 주체니까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서가 없어요? 법은 있잖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상위법은 존재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문서들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이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바로 일제 정책인데요. 이건 여기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에다가 쏙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제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대 저항, 20년대 저항, 30년대 저항 이 저항의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